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장이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제가 지금 한 3시 정도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장 마감하기 조금 전인데요.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 계속해서 올라왔다가요. 매크로적인 이슈가 됐든 한국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서라고 하는 어떤 차익 실현과 관련된 기회가 됐든 어떤 이유에서든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코스닥 기준으로 아까 장중에 한 3%까지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한 2%대 중반대까지로 하락폭이 조금 둔화가 된 느낌이어서 개인적으로 오늘은 조정되는 김에 그동안 못 샀던 주식들을 오히려 조금 더 포트에 담는,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주식들은 또 조금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유가는 굉장히 빠르게 치솟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늘 아침에 장 시작하기 직전에 파마리서치에서 인적 분할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뜨면서 이제 바로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한 12% 정도로 떨어져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화면을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장중에 왔다 갔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10% 이상의 하락폭을 유지하면서 오늘 장이 마감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럼 갑자기 파마리서치가, 물론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쥬란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도 너무나 잘 팔리고 해외 쪽으로 수출이 정말 강력하게 이제 달성을 하면서 주가가 정말 9만 원 얼마, 8만 얼마에서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지금 40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엄청난 주가 상승이죠.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주주들의 뒤통수를 칠 만한 분할 결정이 났고, 이게 인적 분할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할 만한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물적 분할 영상이었나요? 올리다가 어떤 분께서 물적 분할은 주주들이 피해받는 거 맞는데 인적 분할은 피해를 받는 게 없다고 뭐라 하시는 댓글이 있으셨는데, 그 인적 분할에 대해서 반만 알게 되시면은 그런 우를 좀 범하게 됩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적 분할도 굉장히 무서운 테크닉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확한 지점을 파마리서치가 이번에 공개를 해줬길래 케이스 스터디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파마리서치 주주분들이시라면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분할 결정 공시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줄 보시면 단순 인적 분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할 존속회사가 파마리서치 홀딩스,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될 예정이고요. 분할 신설회사가 파마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리쥬란 쪽 팔고 있는 그 사업 부문은 신설회사로 넘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만 정리를 드려보면요,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 어떻게 다르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신설되는 분할 신설회사의 주식 100%를 분할 존속회사, 원래 회사가 받아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설회사는 존속회사의 100% 자회사가 되는 구조, 그러니까 지배구조를 치면 회사가 밑으로 찢겨져 나오는 구조를 우리가 물적 분할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적으로는 옆으로 찢어지는 겁니다. 옆으로 찢어지면서 기존 존속회사들의 주주들이 기존의 자신들이 기존 존속회사에 대해서 들고 있었던 지분율만큼 똑같이 분할 신설회사에 대한 지분도 가져가는 구조, 이게 인적 분할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강의 차원에서는 인적 분할을 선택하는 이유는 회사 입장에서는 거의 10번 중에 9번이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된 니즈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도 마찬가지일 예정인데요. 여느 인적 분할 그리고 지주회사 개편 케이스랑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분할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냥 지주회사 전환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 전문성 제고, 경영 효율성 극대화, 장기적 성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은 느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누가 분할 존속회사가, 그래서 자회사, 계열사, 피투자회사 관리하면서 신사업할 거예요 라고 되어 있고요. 분할 신설회사 쪽으로 여러분들이 익히하실 만한 리쥬란 이쪽 사업을 넘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설회사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에 각각 집중을 하겠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작년 연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 비율을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신기하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분할 존속회사가 1을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0.74를 가져가게 되고요.
분할 신설 회사가 0.25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까 순자산, 그러니까 자본 총계를 기준으로요, 신설 회사에 떨어져 나오는 순자산 가치는 한 1,390억 정도가 될 예정이고요. 분할 전에 전체 회사의 총자산이 한 5,400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5,400억 중에서 사업회사로 신설회사로 떨어져 나오는 비중이 한 1,400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게 25%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동안 케이스를 많이 강의를 드리고 영상도 찍어드렸던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이 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추구를 할 때 존속회사에 뭘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 회사에서 사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신설 회사들에 넘어가는 실적도 그렇고요, 순자산, 자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마련인데, 이번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존속회사, 원래 회사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회사에 남는 비중, 그 가치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가서 좀 살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분할 후 존속회사, 지주회사가 될 회사가 파마리서치 홀딩스인데 자산 총계가 5,800억 정도가 되고요. 부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4,000억. 근데 이제 분할 설립회사가 되는 파마리서치 신설회사는요, 자산이 한 2,200억 정도, 그리고 순자산, 자본 총계가 1,400억 정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사실 존속 사업 부문, 신설 사업 부문의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남아있는 껍데기,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될 지주 부문이라고 표현을 드려보면 지주 부문의 매출액은 32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 그러니까 리주란 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쪽이 3,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일단 이상한 거를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회사가 매출액, 물론 저희가 기업의 가치가 실적만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남아있는 매출액이 32억밖에 안 되는 회사의 순자산은 4천억으로 계산이 되고요. 넘어가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3,100억이라고 하는 매출, 그리고 올해는 아마 매출이 더 늘어나겠죠. 그런 매출을 두고 순자산이 1,390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약간 언매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 회사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거냐라고 하니까 파마리서치 홀딩스는 공정거래법 17조에 따라서 지주회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으면서 여기 밑에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지주회사 성립요건,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분할 신설회사인 주식회사 파마리서치 지분에 대해서 공개매수 방식의 현물 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공개매수 현물 출자 때문에 사실은 인적 분할로 인해서 주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기분 나쁜 상황들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배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수 의장이 최대 주주죠. 개인 최대 주주고요. 그 밑에 쫌쫌따리로 이제 자녀분들께서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상수 의장께서 34%를 들고 있고요. 나머지 기타 소액주주들을 합하면 대략 한 66% 정도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요, 파마리서치를 그대로 두고 이 회사는 이름을 바꿀 겁니다. 파마리서치 홀딩스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서 존속법인이고요. 찢겨져서 나가는 새로운 회사가 파마리서치 신설법인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적 분할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기존 주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분율만큼 존속회사와 신설법인에 대해서 각각 똑같은 지분율을 들고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수 의장이 파마리서치 홀딩스를 그대로 34% 들고 있는 동시에 새롭게 신설되는 파마리서치에 대해서도 34%를 들고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다른 소액주주들도 서로 다 다르겠지만 합치게 되면은 홀딩스와 리서치 양쪽에 대해서 각각 66%를 들고 있겠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인적 분할이 여기서 끝나게 된다면 그 얼마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던 분처럼 인적 분할만 가지고는 주주들의 가치가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만 가지고는 손해보시는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려고 인적 분할을 하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10년 넘게 공부를 해보면서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보통 이 구조에서 공개매수 현물출자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하는 거냐? 파마리서치 홀딩스에서 공개매수 현물출자를 할 거예요. 누구 주식을 대상으로? 그렇죠. 신설 파마리서치 주식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서치 홀딩스가 시장에다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파마리서치 주식을 좀 구매를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대가, 공개 매수에 대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많지만 제가 현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 주식을 발행해서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마리서치 주식을 저한테 주시고 홀딩스 주식을 받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 공개 매수 제안에 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응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리주란의 가치를 보고 들어오는 거지 리서치 홀딩스라고 하는 껍데기 회사의 가치를 보고 들어온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회사 주식을 버리고 껍데기 주식을 받으라고 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타 소액주주들은요, 이 공개 매수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응할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으니 정상수 의장이 될 겁니다. 이분은 자기가 들고 있는 파마리서치 신설법인에 대한 주식 34%를 거의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리서치 홀딩스한테 넘길 거고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홀딩스 신주를 받아갈 예정입니다. 그럼 자, 여기서 잘 살펴보십시오. 이 친구 리서치 홀딩스는요, 껍데기 회사예요. 그리고 파마리서치가 신설회사죠. 여기가 사업회사고 알짜배기 회사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평가가 높게 받겠습니까? 이 회사가 평가가 높게 받겠습니까? 그렇죠. 신설 파마리서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정상수 의장 입장에서는 내가 파마리서치 한 주를 포기를 할 때, 얘한테 넘길 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받아가게 되는 리서치 홀딩스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수 의장은 파마리서치 홀딩스에 대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34%에다가 플러스 알파, 내가 포기하게 되는 파마리서치 주식에 대한 그 대가로 플러스 알파를 상당히 많이 들고 가게 되면서 홀딩스,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서치 홀딩스는 파마리서치에 대한 지분이 34% 정도, 이거 정확하게는 주가에 따라서 나뉘게 되긴 할 겁니다. 그 정도 들고 있게 되면서 정상수 의장이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지배하게 되는 그 지배력, 경영권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쁜, 이게 이론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심증적으로 파악을 해보건데 감정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번 인적 분할과 그 뒤에 공개매수 현물 출제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의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첨부 파일 쪽 들어가 보니까요, 그 계약서 쪽에 분할 재무 상태표에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드려 볼게요. 원래 작년 연말 기준으로 분할 전에 회사가 한 자산 총계 8천억, 부채 2,600억, 자본 총계가 5,400억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분할 존속회사, 지주회사, 분할 신설회사, 그리고 이제 리주란 하는 회사, 어떻게 나눠줬냐 보니까 되게 재밌습니다. 자, 존속회사의 자산 가치가 5,800억이 남아요. 뭐가 그렇게 많이 남느냐 보니까 현금 950억 중에서 874억 원이 지주회사에 남아있어요. 신설회사로 떨어져 나가는 73억은 없단 말이죠. 금융자산 2,500억 중에서 2,250억이 남아요. 떨어져 나가는 거는 250억밖에 없어요. 금융자산 1,000억, 1,080억 그대로 남습니다. 투자부동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남는 부동산들, 임대용 부동산들이죠. 250억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넘어가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뭐가 넘어가냐? 매출 채권 넘어갑니다. 재고자산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리주란 그 화장품 이쪽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말 영업자산만 깔끔하게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보시면 여기 유형자산은 또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리주란 사업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자산 말고 그동안 벌어놨었던 어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해석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동안 벌어놨었던 캐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사업 확장을 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야, 지주회사 남겨두고 가, 우리가 앞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하는 데 좀 쓸게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렇게 자산 자체에서부터 분할 존속회사 많이 남다 보니까 분할 후에 분할 존속회사 신설회사에 대한 순자산이 4천억과 1,400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그런 숫자로 분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드린 것처럼 유동성이 모두 지주회사 남긴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는 합니다. 근데 물론 한편으로는요, 상환전환 우선주 부채 RCPS 1,400억이 분할 존속회사에 남아있는 거는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드릴 텐데 언젠가는 뭐 대부분은 저는 전환권이 행사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갚아야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거다라고 제가 정말 100번 양보해서 약간의 편을 드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주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아닐까. 어쨌든 리주란으로 굉장히 많이 벌었던 그 돈을 껍데기 회사에다가 남기고 계속해서 야 너는 앞으로 계속 돈 잘 벌 거니까 돈 안 줘도 되잖아. 앞으로 계속 현금 벌어들일 거잖아. 이런 식으로 쪼개지는 구조처럼 해석이 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좋게 해석될 수 있을 만한 게 신설회사가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잘 낼 거란 말이죠. 근데 떨어져 나온 순자산, 자본 총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OE가 미친 듯이 많이 잡히기는 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 말고 굳이 이렇게 좋게 해석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구조를 짜는 거냐? 사실은
이런 구조를 짰을 때 시장에서 난리가 날 거라는 거를 저는 정상수 의장께서도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진들 내역을 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만요. 정상수 의장이 들어가 계시고요. 밑에 정유진, 정래승 이 두 분께서 이사로 들어와 계십니다. 91년생이시고 88년생이요. 그러니까 오빠랑 동생이 되겠죠. 오빠가 보니까 이제 약간 경영 쪽을 공부를 하신 것 같고 이제 여동생 쪽이 보니까 R&D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서 남매가 사이좋게 앞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상수 의장께서 지금 나이가 195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곧 있으면 70세를 찍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뭐 당장에 뭐 경영권 상속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아마 이게 염두에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상법 개정이 곧 통과가 될 것 같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법 개정하자마자 즉시 공포, 즉시 시행할 거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한 발판을 작업을 해둬야 되는데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 이런 작업들에 굉장히 큰 제약이 걸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급하게나마 이런 작업들을 추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상수 이장 입장에서는 이제 아드님하고 따님께 경영권 그리고 지배력을 조금 빠르게 넘길 수 있을 만한 발판을 무리해서라도 만들어주고 싶으셨던 거 아닌가. 특히 88년생이라고 하시면 곧 있으면 만 40세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경영 관련해서 아마 테이크오버를 하시게 될 텐데 발판을 미리 만들어 놨다. 다만 조금 빠르게 움직이려다 보니까 시장에서 느끼는 부작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파마리서치 사태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취하고 싶다, 뭔가 전략을 취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정답은 똑같습니다. 최대 주주 오너일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정상수 의장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설법인 파마리서치 주식을 리서치 홀딩스한테 줘버리고 홀딩스 주식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수합이라고 주식 교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정상수 의장 입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파마리서치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되고 파마리서치 홀딩스 가치가 낮게 평가가 된 상황에서 주식 수합이 이루어져야 내가 넘기는 파마리서치 한 주당 홀딩스 주식을 많이 받아 가지게 되면서 홀딩스 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조작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심리적으로는 신설 파마리서치 그러니까 사업회사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홀딩스 주식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을 저 같으면 예측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리쥬란 자체에 대해서 뭐 성장성을 제가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번 이제 지배구조 개편안 관련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뽑아보면 이것만 이 포인트만 가지고 들어가 보실 분들 입장에서는 신설 파마리서치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소회를 드려봅니다. 네, 갑자기 뭐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1년 내내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번이 주가의 피크가 될지도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멘텀과 그런 촉발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주주 여러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중간중간에 그래도 주가가 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전히 리쥬란 쪽에서의 성장성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뭐 당장 주가가 앞으로 폭락할 거다 이렇게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이 나쁘셔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거에 너무 당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